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음을 저장한 빙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각 가정마다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이 얼음이라는 것이 그다지 귀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예로부터 이 한겨울에 채취를 한 얼음을 저장해 놓은 이 빙고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이런 하나의 중요한 저장 창고로서 기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성 밖에 얼음 보관 창고를 이 강가나 개울가에 이렇게 마련들어 놓고 겨울에 얼음을 채취했다가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이렇게 사용을 해 왔었던 이 얼음 저장 창고인 빙고의 역사는 이미 신라시대의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이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얼음 창고를 관리를 맡고 있는 빙고전이라는 관아가 있었을 정도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해마다 6월에서부터 입추까지 얼음을 나누어준 기록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 세조 때도 한강가에 얼음 창고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 둔지산 밑에 서빙고, 또 지금의 옥수동 지역인 이 두모포에 동빙고를 두고, 동빙고는 왕실 제사용으로, 서빙고는 왕실과 구국관료에게 결국 이렇게 공급해주는 얼음 창고로서 기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석빙고라고 해서 얼음 저장 창고, 돌로 만들어진 창고가 한 6군데 남아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경주 석빙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복원되기 전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청도의 석빙고, 또 안동의 석빙고, 창녕의 석빙고가 되겠는데요. 마치 고분처럼 만들어진 이런 구조 속에 내부 공간은 이런 아치 형태로 공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 이 구조 자체가 대단히 과학적인 것이, 위에 더운 공기는 환기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고요. 얼음이 녹아나는 것은 이 비탈 형태로 되어 있는 배수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했고, 외부의 복사열을 막기 위해서 흙을 덮고 잔디를 식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음을 녹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열재로서 집이나 쌀겨 등을 채워가지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봉토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분의 형태와 외부의 모습은 흡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석빙고의 얼음을 보관했을 때 그 잔존 기한이 대단히 길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얼음을 100% 채우고 난 뒤에 6개월을 경과하면 얼음이 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음 100%에 또 집을 채우는 경우 훨씬 잔존이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음을 반을 채우고 나머지는 집을 채우게 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거의 100% 얼음이 잔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자연 비잉을 이렇게 보관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석빙고와 같은 얼음 저장 창고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서빙고가 있었던 이촌 지역에는 나무 빙고가 있었다는데 현재는 그 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실록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서빙고를 불태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노역으로서 이런 얼음 채취를 하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동상이나 부상의 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석빙고 자체에 대한 빙고에 대한 거부감들이 대단히 컸었다라는 것을 이런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모포가 있었던 지금의 옥수동 지역의 동빙고가 한강진 쪽에서 빙고가 있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한단이라고 해서 이것의 얼음신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옥수동에 있는 동빙고터 표지석과 사한단 터 표지석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결국 얼음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한강의 얼음이 두껍게 잘 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강세왕이 그린 서빙고의 모습을 담긴 그림을 통해서 당시 빙고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그냥 막 채취하는 게 아니라 규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규격대로 잘라서 이것을 이렇게 우마차에 실어 옮기는 대단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을 이 당시에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습들 정말 이제는 되새겨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되겠는데요. 당시의 관형 빙고에서 얼음 저장 현황을 보게 되면 얼음은 규격화되게 되어서 일정이라고 해서 45, 21, 30cm의 이런 규격으로서 대략 한 20kg 가까이 되는 이런 형태를 일개정이라고 했고, 이것을 3개를 모아서 지게나 소달구지에 실어서 빙고까지 운반을 하게 되었고, 1년에 서빙고, 동빙고 등을 합쳐서 또 궁궐 내에 있었던 내빙고 등을 합치게 되면 18만 5,218정이 보관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못지않게 민간 장빙업도 크게 발달을 하게 되어서 망원, 합정, 양화진 지역이 특히 그 빙어선 영업의 중심지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먼 바다에서 잡은 조기, 돔이라든지 민어와 같은 생선들을 운반하여 오는데 이런 장거리 운송의 냉장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빙실을 갖춘 냉장선들이 이렇게 이용이 되게 되면서 이걸 통해서 큰 이득을 얻게 되면서 이러한 민간 장빙업도 크게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빙에 비해서 사빙고의 경우는 관수용에 비해서 훨씬 그 규모도 많았었고, 이것이 엄청난 소위 대박을 이루어내는 사업이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 천연빙을 보관하는 회사들이 강변에 주로 이루게 되었고요. 주로 이것이 일본인 회사들이 전체 채빙의 80% 이상을 독점해 오게 되었는데, 1930년대로 오게 되면 점차 인공빙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천의 오염이 주 원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도 천연빙이 그대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인공빙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음식 보관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었고, 한강의 얼음 철체는 1975년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대장균 등의 검출이 되면서 결국 보건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강에 준 하나의 보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인 빙고에 대해서 곧바져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